네, 7월 13일 여의도 3프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옆에 장경상 프로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오늘 초대 손님입니다. 강명구 프로 대신해서 박진호 미래통합당 김포 갑 당협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자,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장프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진호입니다. 그렇지. 박진호. 자, 그럼 저는 김프로고요. 박프로, 장프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처럼 비가 내리는 월요일인데요. 그 농부들에게는 단비이겠습니다만은 오늘 중요한 일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전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발인이 있었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장례 발인을 했고요. 서울시청에서 연결식을 조촐하게 가졌습니다. 특별히 이번 연결식은 온라인으로 40분간 생중계됐는데 지금 이 시간쯤 되면 박 시장이 아마 고향으로 향하고 있을 겁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서울특별시 5일장, 그러나 이제 연결식은 노제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제 뭐 코로나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데 이 분향소 설치에 반대하는 또 여론도 좀 만만치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프로님 보시기에는? 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청와대 네, 국민청원에 네, 5일장 서울특별시장을 반대하는 게 56만 명이 동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또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정서상 보면 이제 자살이라고 하는 형태가, 죽음의 형태가 네. 되게 이제 나의 뭐 강한 의지를 표출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되게 뭐좀 억울함을. 자기의 그 비애, 삶에 네. 대한 비애라든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되게 기리는 거는 이제 구한말 시절에 이제 뭐 나라 잃은 서름에 대해서 이제 자신이 충국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렇죠. 예, 순국을 한다거나 아니면 군인이 이제 전쟁에 이제 마지막 패전을 앞두고서 이제 특히 이제 장군들이나 위에 사람들이 스스로, 네. 예, 이제 모든 책임을 지고 이제 뭐 부하들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전쟁에 패배한 것에 대해서 이제 본인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는다거나 차라리 죽음을 달라 예, 이거죠. 예, 예. 예. 함장들 같은 경우는 배와 함께 이제 수장되는 그렇죠. 형태를 예, 택한다든가 뭐 이런 자살이라고 하는 게 다양한 그 형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비춰볼 때 그 소위 서울시를 대표했던 박원순 시장의 자살은 그 이유, 형태,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이렇게 뭐 높이 이렇게 뭔가 좀 기리고 하기에는 되게 좀 석연치 않은 구석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형태 자체가 아마 노제까지 했다 그러면 아마 역풍도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가 아니었 한데 뭐 지금 서울시의 장으로 치러졌지만 뭐 그냥 뭐 차분하게 조용하게 치러졌다 이렇게 이런 느낌은 들어요. 그래서 그렇죠. 뭐 요즘 코로나가 유행이다 보니까 코로나 방역에 힘쓰다가 뭐 이런 공무상의 이유로 어떻게 사고가 났었다 뭐 이러면 좀 맞겠지만 지금 사실 국내 대한민국은 또 자살률도 1위예요. 저 OECD 자살률 1위인데 이런 분위기 때문이라도 그냥 조촐하게 가족장으로 치르는 게 낫지 않았을까? 박 프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뭐 저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장 장으로 하는 것이 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예산이 이제 우리 시민들의 세금 10억 이상이 들어져서 하는 장이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그럴 일인가에 대해서 10억이나 들었나요? 네, 10억 정도 언론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그래서 국민분들께서도 반대하는 의견들도 그렇게 많은 것이 그 노제가 안 한 것도 저는 시민분들이 역풍 맞을까 봐 두려워서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거를 그렇죠. 굳이 뭐 안 할 이유는 없었는데 그게 무서워서 안 한 거라고 보여지고 만약에 뭐 코로나19가 문제였다면 분향소를 차리지 않았어야 네. 되는데 그게 이제 일맥상통하지 않죠. 분향소는 차리고 나중에 연결식 노제는 하지 않고 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역풍을 좀 우려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조금 좀 우리가 국민청원이라는 청와대가 만든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이 만든 제도를 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뭐 민의를 직접적으로 듣고 그거를 좀 해소한다는 뭐 이런 취지가 있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사실 국민청원은 국민 분열의 상징적인 무대가 됐어요. 뭐 지난번에 조국 장관도 임명하냐 말 거냐를 두고 마치 경쟁하듯이 청원 숫자를 늘려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건 아니다라고 해서 사실 장례라는 게 근엄한 건데 이걸 가지고도
청원이 몇 명이다 막 이런 논란이 불거지니까요. 그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필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 이제 뭐 선전선동이라든가 이런 걸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리스 시대 때 대표적인 직접 민주 정치 제도 중에서 빨리 사라진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도편 추방제예요. 지도자 중에서 이제 그 추방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 일반 이제 시민들이 예, 투표권을 예, 예. 가진 시민들. 그 이제 네. 도자기 조각에다 이제 그 사람 이름을 직접 써놓는다고 예, 예. 그래가지고 네. 도편 추방제거든요. 맞습니다. 네. 사람들이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누구를 몰아내자 그러면 그 사람 우해서 우에서 그 사람 이름을 써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게 예.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본질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로 예, 쓰이는 예.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제도가 없어져 버려요. 그 직접 민주 정치 중에 대표적인 제도거든요, 사실은. 그건 폐단을 낳기 쉬운데요, 아주. 그러니까 원래 그 민주주의라는 것이 되게 약해요. 이게 되게 약한 제도입니다. 되게 연약한 제도, 이게 든든한 제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각자가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럼 각자가 책임진다는 게 얼마나 연약한 제도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국가에 5,100만이라는 인구가 있는데 5,100만이 다 각자 책임을 져야지만 민주주의 제도가 굳건하게 가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걸 갖다가 지금 한 300명한테 책임을 지우는 거잖아요. 대통령 한 사람하고. 예. 근데 이 사람들한테 전적으로 책임을 묻는 제도로 가면 나머지 사람은 무책임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청와대의 청문 게시판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제도거든요, 일종의. 예. 누군가는 책임을 지지만 그걸 던진 사람은 다 무책임한 사람들이에요. 거기다 클릭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클릭하는 거잖아요. 뭐 해주세요. 그럼 끝이죠. 뭐 이렇게 심도 깊게 뭐 따져보지는 않죠. 따져볼 수는 있겠지만 나중에 어떤 결과를 낳든지 그 사람들이 책임질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잘못돼도 그 사람들한테 뭐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겁니까? 아니면 무슨 뭘 물을 거예요? 뭐 그러니까- 청와대도 잘 책임 안 지는 것 같은데요. 뭐. 그러니까 결국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제도는 철저하게 책임을 기반으로 한 제도예요. 책임을 안 지는 제도로 가면 이건 굉장히 무질서해지고 무책임해지고 결국은 이건 운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청원이 청와대가 마치 도깨비 방망이를 들고 있는 것처럼 모든 걸 다 해결할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안 그렇잖아요. 지금 이번 사안도 마찬가지로 서울시가 결정해서 하는 사안을 청와대가 결정해서 뭐 할지 말지를 청와대 자체에 개입하라는 일관성이 거잖아요. 없는 거잖아요. 어떤 거는 수용하고 어떤 건 거부하고 똑같은 이유로 똑같은 예를 들어 30만이 했다 해서 그걸 수용하고 30만이 했는데 거부하고 예. 그 판단을 청와대가 해버려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게 독재예요. 그러면 이게 전체주의 국가인 거예요. 전체주의. 네. 예, 왜냐하면 권력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 그것이 전체주의입니다. 그렇죠. 전체주의죠. 네. 그걸 갖다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소위 얘기해서 제도잖아요. 그 법으로 최소한의 규정을 만드는 게 법이잖아요. 예. 판단 기준을. 근데 모든 판단 기준을 청원을 하고 그 청원을 갖다가 왕이 청와대가, 네. 제갈하는 거잖아요. 네. 어떤 건 수용하고 어떤 건 안 하고. 네. 그 기준이 뭐예요? 없어요. 내 마음대로죠. 내 마음에 들면 하고 안 들면 안 하는 거예요. 여러 눈치 보고 하는 걸도 있고요. 네.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를 판단하는 거죠. 네. 쟤는 우리 편이냐 아니냐 이건 가지고. 그럼 이거는 민주적인 제도가 아니에요. 아하. 민주주의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는 제도입니다, 제도. 그러면 지금 문재인 청와대가 비민주적인 제도를 가장 비민주적인 제도를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네네. 직접 민주주의라고 하면 직접 뭘 하면은 다 좋은 것 같잖아요. 예. 그건 내가 책임질 때 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주를 얘기할 때 그런 거잖아요. 주주는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그만큼.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 제도가 끊임없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 책임지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권만큼 책임을 져야 돼요. 예. 그게 자본주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뭔가 그걸 갖다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같이 이런 민주주의 제도가 왜 직접 민주주의 정치가 안 되냐면 무책임하게 책임을 안 지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정치가 뭔가 책임을 진다는 그건 굉장히 약하게 다가오는데요. 그지 뭐 선거를 통해서 이제 심판을 받거나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는데 특히 대통령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 소위 얘기해서 행정 같은 경우는 행정 권력 같은 경우는 임기가 끝나면 끝나잖아요. 사후에 그렇죠. 책임을 묻지 않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처음에 있던 그 도편 추방제가 왜 나왔냐면 사후에 책임을 묻는 제도예요. 그 사람 잘못한 거에 대해서 나중에 이 사람 심판하는 제도예요. 도편 추방. 그래서 민주주의 그거 오히려 합리적일 수도 그러니까 있겠는데? 민주주의 그게 악용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그게 늘 민주주의는 그렇게 악용될 소지가 많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전선동 늘 숙명적으로 안고 있다고. 그러니까 잘 될 수 있으면 좋지만 네. 안 될 가능성이 늘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민주주의 제도가 잘 운영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책임성이에요. 그럼 국민청원제도 없애야겠네요. 그러니까 저렇게 운영될 거면 없애야 돼요. 그렇죠. 백선엽 장군의 지금 장례도 진행 중입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서울특별시장으로 또 한쪽에서는 육군장으로 이제 치러지고 있는데 집권당이 민주당이라서 그런지 그 백선엽 장군 장례는 좀 홀대받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 우리 저 해병대 나오신 박 프로가 보기 해병대 나오셨어요? 네. 아, 야. 저는 이런 비슷한 시기에 지금 이렇게 두 개의 장이 치러지는 모습이 이렇게나 확연하게 비교되는 걸 보고 지금 우리 정부가 어떤 걸 지향하고 어떤 걸 지향하는지 알겠다. 저는 이렇게 느껴졌고,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 과연 누구 때문인 것인가?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 네. 때문이죠. 네, 나라를 저는- 독립시키고. 네, 네. 지금도 이렇게 지금 군대에서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도 마찬가지지만 여기까지 오게 해준 이 번영의 토대 위에 대한민국 올려놓을 수 있었던 그 많은 분들이 잊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또 저기 대전으로 또 내려가신다 그러죠. 그렇죠. 저는 맞습니다. 이게 네. 지금 백설장군님 같은 경우는 대통령 옆에 같이 이렇게 모셔도 좀 모자라다고 봅니다. 저는 이분이 없이 과연 그 정도로 네. 그 영웅이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렇게 보는 게 참 안타깝고 또 이게 혹시나 또 박원순 시장에 이게 또 너무 이렇게 비교돼서 너무나 또 폄하되는 건 또 아닌가 이게 그 업적에 의해서 약간 좀, 네. 좀 홀대받고. 네, 그래서 참 그런 것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자, 우리 박 프로 해병대 몇 기? 전 1099기입니다. 1099기. 1099기. 혹시 해병대장이라고 하는 거를 그 군생활 할 때 치러봤나요? 저는 못 치러봤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해병대 사령관을 지내신 분이 운명을 달리하시면 해병대장을 지낼 것 같은데 네. 경험이 없군요. 네. 해병대는 맞죠? 네, 제가 군생활 할 때 저거 있었어요. 연평도 포격 사건이랑 연평도 포격 포격 사건. 사건. 두 개를 제가 군생활 때 겪었거든요. 연평도 포격 도발 때 제가 저는 그때 기자로 있었는데 제가 직접 취재를 갔었거든요. 연평도예요? 예, 연평도 갔었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우리 유명한 또 일화 중에 하나가 보온병? 그렇죠, 보온병. 예. 그때 현장에 있었어요? 현재 갔었죠. 예. 사실 근데 제가 좀 가서 알려주시 좀 그랬어요. 그거. 아니 제가 가서 봐도 그게 잘 분간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시꺼머니까 뭐. 포탄이 이렇게 터지면 음. 거기 무슨 콘크리트 바닥 같은 데 꽂혀 있는데 그게 이렇게 약간 오발탄 형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확 분화하지 않고 이렇게 꽂혀 있으니까, 콕 박혀 있으니까. 콕 박혀 있으니까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이 납니다. 예, 제가 그때 저도 연평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자주포가 과연 잘 날아갈까 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쐈는데 뭐 잘 안 날아갔다는 얘기도 있었고. 자주포를 잘 날아가요. 예, 그거. K9 자주포.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백선엽 장군을 이제 어디다 모실 거냐 이것도 좀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는 자리가 없다는 게 이제 보훈처의 주장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래통합당이나 보수 진영에서는 이 백 장군은 그래도 상징성이 있는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에 모셔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좀 이게 이제 뭐 면적이 부족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미국의 알링턴 국립묘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병과 장교의 경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규모도 좀 작게 쓸 수 있고 공간이 없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좀 우리만의 좀 약간 독특한 뭐 문화랄까 이런 것도 좀 있기 한 것 같습니다. 글쎄 뭐 근데 아니 세상에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 가치를 얼마나 존중하고 그 가치에 맞는 그 예우를 하고 배려를 하고 하는 게 이제 특히 이제 뭐 우리 사회 같은 경우에 동양 사회 같은 경우는 법보다는 약간 좀 뭐 한 단계 한 차원 높은 거 가지고 이제 많이 좀 이렇게 그렇죠. 네. 운영을 하잖아요. 문화 자체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하나의 일정의 이제 시각이나 관점을 보여주는 거라고 봐요. 네. 예, 그런 면들이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은 게 있겠죠. 그게 뭐 하기 싫은 거겠죠. 똑같은 현충원인데 뭐 괜찮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형식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자면 그건 다른 의미죠. 왜냐하면 국립현충원이 가지고 있는 동작동 현충원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적 가치하고 대전 현충원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약간 다른 거니까 네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건 그냥 현 그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 현 집권 세력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이제 시각이죠. 예. 결국은 그 소위 일제시대 때를 거쳐오면서 그 애국을 했던 분들에 대한 가치 판단, 가치를 좀
끊임없이 낮추려고 하는 음.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뭐 이유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뭘 근거로 그걸 하겠어요? 자리 만들면 되죠. 뭐. 예. 동작동 국민묘지가 지금 땅이 없는 것도 아니고 거기 부지 넓어요. 넓죠. 그 6.25 참전 그리고 또 그 전사자에 대해서는 적어도 서울에 모셔서 국가를 지키는데 이바지하는 거에 그 상징성을 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 주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박원순 극단적 선택의 원인은 박 시장이 이제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사실 그 이유가 이제 명확히 이렇게 뭐 공표되거나 조사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2017년부터 비서로 일했던 여직원의 성추행 고소가 그 직전에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장프로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원인은 우리가 모두 예상하는 그거일까요? 근데 그렇게 봐야지만 해석이 돼요. 그쵸. 얼마 전까지 뭐 대선 출마를 막 준비하고 막 그런 의혹을 불태우던 양반이 그렇죠. 얼마 전에 특히 저 이해찬 당대표 만나셔갖고 뭐 서울의 그린벨트를 그 해제하고라도 집을 더 짓겠다 이런 정책도 발표했었거든요. 자신이 지금 그동안 해왔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결국 인생 전체를 통째로 이제 지우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경중을 봐서 그거를 지키고자 한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그런데 박프로 만약에 그렇게 장프로님 말씀대로라면 좀 이기적인 거 아닌가요? 네, 저도 엄청나게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보고 옛날에 노회찬 대표도 네. 돈을 뭐 수백억 먹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몇 이제 천만 원 정도였는데 몇 천만 원 정도였는데 이제 말씀처럼 자기의 삶 전체가 여지껏 이야기했던 것 전체가 부정되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저 좌파들의 생각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다른 이유로 이게 설명이 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제 그런 이유가 가장 크지 않았나. 저는. 네.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전 뭐 별로 그렇게 뭘 예. 그분처럼 그렇게 뭐 이름을 드날리면서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장프로께서는 또 굉장히 도덕적인 삶을 추구해 오시는 분이시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로 이제 포장을 열심히 해오면서 살아왔기 네, 때문에 네. 만약에 제가 그런 일을 당하게 된다 그러면 어느 장소에 가서 고민을 할 거예요. 그렇죠. 고민 혼자 하지 마시고 전화를 주세요. 혹시라도. 차라리 여성의 전화를 쓸게요. 그 고민스러운 부분이긴 해요. 왜냐하면 이게 대외적으로 많은 이게 좀 요즘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유튜브도 있고 무슨 인스타그램도 있고 네, 사람들이 예. 계속 노출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이게 결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네. 개개인이 모든 자신들의 삶들을 다 이렇게 알려주면서 산다고 하는 게 왜냐면 이 부작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게 이제 스스로 알려주는 것과 누군가에 의해서 쉽게 알려질 수 있다는 게 두 개가 다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네. 예전에 보면 이제 그 독일의 이제 제 독일 이제 학자 중에 한병출 네. 교수라고 있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이제 투명사회가 투명사회가 네. 바람직하고 마냥 좋은 사회기만 한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아, 예. 그분은 이제 에로스하고 포르노를 구별하는데 우리는 예. 포르노적 삶을 너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적나라하게 보고자 하는 사람들. 예. 우리는 완전히 너무 지금 포르노적 삶을 산다는 거죠. 아, 기본적으로. 포르노적인 삶. 그렇죠. 예, 아, 예. 예. 그러니까 뭐든지 다 적나라하게 다 까발려지고 까발리는 네.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그거 할 때는 자기한테 좋은 점이 있지만 역으로 당하면 완전히 이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 중간에 완충지대가 없어요. 예. 활짝 열려 있는 거죠. 아, 예. 그러면 그런 것 같은 데가 없는 거죠. 그런 거죠, 그냥. 예. 그런 삶들을 살게 되니까 이제 그런 사회가 사람들을 너무 극단적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런 게 우리 옛날에 연예인들한테만 있었던 삶이 네네. 일반 정치 영역으로 넘어오고 일반인들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 예. 예전에 무슨 엠번방 사건도 나고 막 그랬지만 그런 일들이 네. 벌어지면 그 삶들이 굉장히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마다 이 가치가 다르잖아요. 가치 우선순위가 다르잖아요. 네. 그러면 명예를 중시하거나 뭔가 그런 걸 중시하는 사람들은 생명보다 그걸 더 중시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네. 그리고 자기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거는 삶 자체가 이제 살아도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진짜 그 말씀하신 대로 내 삶이 통째로 부정당할 수 있다는 거, 특히 나이를 60대 이상 드신 분들은 그거 견디기 쉽지 않을 겁니다. 저도 이제 60은 안 됐지만 네.
50대지만 네. 그런 생각을 이번에도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장 선배는 나는 어떨까? 아마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 사람 이름 모릅니다. 박프로도 뭐 그런 일이 안 생길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네. 해병대시니까 당연히 그런 일이 없죠. 해병대니까. 네. 예. 몇 기라고요? 1099입니다. 1099기. 네. 해병대는 자, 원래 그게 그 여성들 보호하고 뭐 이렇게 딱 그런 남성이 지켜야 될 가치 뭐 이런 것들 원래 해병대 군기 자체 그런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아, 거 있죠? 옛날 해병대 말씀하시는 거죠? 요즘 해병대 말고. 자, 포르노적 삶이라고 이제 독일의 어느 학자의 말을 빌어서 말씀하셨는데 야한 삶이 아니라 100% 누군가에게 노출되는 삶을 이제 의미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박 시장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진실을 밝힐 수 없게 됐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경찰에서는 공소권이 당사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공소권이 없다라고 이제 사실상 사건을 종결한 상태인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시장의 측근들도 성추행 사실을 인지했을 거고 만약에 했는데 이걸 방치했다면 방조 혐의가 있는 거 아니냐 해서 뭐 일부 인사들이 또 시장의 측근들을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네. 똑같은 얘기를 적용하면 네. 고 박원순 시장도 자신의 삶에 대해서 지키고자 하는 게 있었다면 네. 똑같이 지금 젊은 여성인 고소인도 자신의 삶 속에서 지키고자 하는 게 있었던 있었겠죠, 거잖아요. 당연히. 네. 근데 그거를 거의 다 내버리고서 지금 고소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다 던진 거죠. 특히 네. 여성으로서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죽음하고도 가치를 맞바꿀 수 없을 정도의 가치를 본인 스스로 내버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용기를 결단한 그건 거다. 네. 엄청난 결단이죠. 저도 네. 저를 대입시키면 그런 결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웬만해서는. 네. 그런 이런 사건이 아니더라도 제가 누군가 제 윗사람이 어디 가서 뭐 잘못하는 걸 봤어요. 네. 제 양심상 저거 어디가 찔러야 돼요. 그 아주 몇 날 며칠을 고민할 겁니다. 저걸 찔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폭로하기 쉽지 않죠. 네. 네. 그거 쉽지 않습니다. 네, 쉽지 않죠. 그거 쉽지 않습니다. 진짜 그거 뭐, 그래서, 대부분은 그렇죠. 그건, 그래.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넘어가죠. 해병대 정신은 안 그럴 겁니다. 아마도. 네. 정의롭게 아마 공개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이 피해자도 그래서 4년을 이렇게 당하고 있으면서도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이 그렇죠. 4년이라는 시간이 이 성폭행을 이 성추행을 당하면서 저는 버텼다는 것도 좀 그분도 정말 대단하게 오래 버티셨다라고 생각이 돼요. 요즘 같아서 근데 그 정도로 지위가 높으니까 그지나마 버틴 거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요즘에는 절대 그런 거에 젊은 여성분들이 더 민감하기 때문에 근데 이걸 4년 이상 버텼다는 것도 그분의 마음도 정말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이게 범민이 있었을 거예요.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박원순이라는 사람에 대한 신뢰나 믿음 또 덕망을 나름대로 좀 따랐던 부분도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젊은 분이시고, 또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또 네. 자기가 존경하는 분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충분히 존경할 만한 대상이 됐죠. 그러면은 이제 그런 생각, 이러시다가 마시겠지. 아니면 가볍게 그냥 좀 힘드신가 보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당연히 네,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한 이제 약간 이제 배려심이나 이제 그것도 이제 약간 이제 뭐 동정심 같은 거죠. 그렇죠. 젊은 사람들이 네. 가진 나이 든 사람 동정심 같은 경우인데. 근데 그게 이제 과도하게 이제 선을 넘어버리는 거죠. 계속 반복된다거나. 이거는 좀 심하다. 그러니까 근데 결국은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이분이 참아온 시간 그리고 마지막 결단을 할 때까지 이거는 저는 죽음 그 이상의 가치를 부여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그래서 예. 예전에도 그쪽 이제 뭐 다른 방송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잖아요. 증인의 증언이 곧 사실이다. 그것만큼 명백한 사실이 어딨냐. 이런 그렇죠. 특히 미투 사건이 나게 되면 네. 저는 그 말이 맞다고 봐요. 저 양반이 저 젊은 사람이 특별한 무슨 목적이 있는 거 같지도 않고. 지금 저렇게 오픈됐을 경우에는 그 목적 이룰 수 있는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죠. 사실은 뭐 자기 그렇죠. 평생의 삶에 멍해를 짊어지고 사는 건데.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 죽음 자체가 사실이라고 봐요, 저는. 이제 소위 얘기해서 죽음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의 죽음 자체가. 네, 죽음 자체가 사실이라고 봐요. 방증하고 있다는 얘기죠. 결국은 마지막 흔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죽음 자체는 아주 지울 수 없는 흔적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냥 자연사도 아니고 자살이라고 하는 거는 뭐 영원히 이제 치면은 마지막에 이력이 나오는 나오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영원히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긴 거예요.
그거는 사실을 각인시킨 거 보여주는 거랑 똑같다고 저는 봐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사실을 확인시켜 준 거랑 마찬가지고. 뭐 근데 요 부분은 이제 아마 이제 우리 장프로 개인적인 생각일 수 물론 그렇죠. 뭐 제 있고요. 개인적인 네, 네. 생각이죠. 뭐. 이제 뭐 원인 규명은 사실 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 원인 규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고소인이 있지만 그 박원순 전 시장을 그 가해자로 볼 수 있느냐 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게 이제 확정되지 않은 사안 때문에 미래통합당이라고 하는 제1당이 어느 누구도 조문하지 않았다는 거, 이건 조금 좀 지나고 나니까 좀 아쉬운 대목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 주호영 원내대표나 아니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냥 나 홀로 가서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근데 그 내부에서 뭐 그런 논의는 안 했나요? 했습니다. 저는 하셨겠죠. 저는 조문을 해야 된다고 봤습니다. 하셨죠. 네, 조문은 해야 된다고 봤었고, 네. 근데 좀 의견이 많이 나뉘었습니다, 이게. 근데 예. 주호영 원내대표의 성적으로 볼 때 아마 조문을 해야 한다는 쪽으로 약간 기울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날도 이제 조문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어차피 5일장이니 조금 지켜보자. 좀 이 지켜보자. 상황을 좀 보자. 그래서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일정까지 잡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고, 조문 일정이. 근데 이제 너무나 많은 당내에서 좀 반발이 있었고, 그래서 저한테도 여쭤보셨어요. 그래서 전 조문을 가는 게 맞는 것 같다 했는데, 이제 너무나 완전 극과 극으로 나뉘어서 결국은 좀 미뤄보자 였던 게 이제 그러다 타이밍 놓친 거죠. 타이밍 놓친 거죠, 결국. 진보정당을 천명하고 있는 정의당에서는 사실 유호정, 장혜영 의원 두 분이 소신 발언을 또 했어요. 안 가겠다. 근데 심상정 대표는 홀로 조문을 다녀왔고, 이제 미래통합당하고 좀 다른 거죠. 그 정의당 내 젊은 국회의원들은 자기 목소리를 냈고, 이런 점이 차라리 미래통합당보다는 좀 나았던 것 같아요. 당에서 할 말하고 당대표나 뭐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지위에 있는 분은 또 조문을 가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그러니까 예전에도 일관성 네.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관해서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게 무죄 추정의 원칙인데 검찰의 조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네. 사법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 이거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었거든요. 그렇죠. 예, 예. 연장전상에서 보면 이 문제도 그렇게 네. 봐야 돼요. 일단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에요. 음. 기본적으로 우리가 죄를 여기서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왜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는 상태에서. 맞습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그건 나중에 밝혀져서 나중에 뭐 될 수 있는 문제들이잖아요. 그런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알고할 수 있는 문제란 말이죠. 예. 근데 특히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꾸 그 예단하고 속단하면 안 돼요. 저희 같은 사람이 속단할 수 있어요. 권력이 없으니까. 예, 예. 근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속단, 그게 왜냐면 그게 그렇게 바로미터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신중해야 돼. 권력은 말도 신중해야 돼. 행위가 신중해야 되는 이유가 그게 기준점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사회에 잘못된 오판을 내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방향성을 잘못 제시할 수도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거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치 권력 스스로가 대원칙들을 지켜줘야 돼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걸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가장 앞장서가지고 서로 다 이제 원죄가 있는 거죠. 무죄 추정의 원칙인데도 마녀사냥을 하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또 이쪽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늘 주고받는 거죠. 네, 네, 네. 아주 피곤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칙들을 안 지키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네요. 네. 다 불필요한 일들처럼 느껴지네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밖으로 너무 이제 누군가가 사망한 사건, 죽은 사건에 대해서 그것에 이렇게 비판적인 거를 뭐 논한다거나 그러면 완전히 막 금기시하고 오히려 그 사람이 잘한 거, 뭐 족적 이런 것만 너무 미화시키는 것,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반감이 생기는 걸 수도 있고, 또 아까 장프로 말씀 따라 오히려 그렇게 해서 좀 상대 진영에 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미워하는 건 안 된다. 프로님 말씀처럼 이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지만 어쨌든 간에 이 죽음으로써 이게 사실을 인정한 꼴로 본다고 하면 원인이 있고 결과가 네, 이제 지금 나온 거죠. 이런 식으로. 나온 네. 거라고 보면 지금 그렇게 뭐 님의 뜻을 기리겠습니다. 뭐 이 민주당은 지금 현수막을 걸어놨죠. 현수막을 몇몇 곳에 걸었죠. 네네. 야, 이게 과연 국민들을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 건가? 이 민주당 사람들은 이게
너무 이 국민의 수준을 무시하는 건 아닐까? 저는 인간 박원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조문하는 거. 근데 이제 서울시장이란 그런 우리 시민이 준 권력을 이용해서 누구의 여성을 아니 그 성추행을 했다는 것은 위기에 의한. 네, 이것은 정말 이거는 도덕적으로 정말 잘못된 일이거든요. 근데 이인의 뜻을 기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 사건이 아니고 다른 일로 이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뭐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까지 할 수 있겠는데 지금 이게 지금 이런 파렴치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건 저는 이제 국민들을 그냥 또 한 번 감성적으로 호도하려는 의도 아닌가? 좀 그 의도 말고는 딴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좀 학습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과거 그 고위 정치인이 깨끗하게 살아왔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그 정치자금,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나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뭐 노란 리본 걸고 무슨 뭐 님을 뭐 따르겠다 뭐 어떻게 뭐 숭고한 이런 사람으로 우상화해서 결국 오늘날에 이르렀는데 그때 학습 효과 때문인지 또 그런 현수막을 걸었어요. 그래서 참 그 적당히 했으면 좋겠는 말이죠. 이제 국민들도 그러니까 결국은 현대 그 정치의 핵심은 주권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도 좀 정치를 좀 그러니까 달리 좀 봐야 되는 게 정치는 도덕이나 그런 영역이 아니에요. 그렇죠. 정치는 옳고 그름의 영역이 아닙니다. 절대. 정치는 기본적으로 재원을 배분하는 거를 핵심으로 하는 거예요. 정치는. 재화를. 예, 재화, 재용이거든요. 네. 국가의 자원을 갖다가 어떻게 배분하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를 다루는 거거든요. 정치라고 그렇죠. 하는 네, 거는. 네. 근데 거기다 자꾸 뭔가 이 도덕을 자꾸 집어넣어요. 옳고 그름을 정의 뭐 이런 걸 집어넣는단 말이죠. 예, 예. 이게 전형적인 좌파의 논리예요. 어허. 정치에다 모든 걸 갖다 예속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전체주의입니다. 그거는 왜 권력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전체주의예요. 예, 예. 전체주의가 딴 거 있습니까? 하나의 오름 밑에다가 모든 걸 세우는 게 전체주의지.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그 좌파도 아닌 것 같고 말이죠. 얼치기 좌파인가? 그러면 전체주의인 것 같기도 하고. 좌파죠, 좌파. 좌파. 좌파죠. 예. 좌파라고 하기에는 뭐 네. 잡다스러운데.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그런 흉내를 많이 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저건 그냥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서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억울해서 죽을 수도 있네 죽은 거예요, 그냥. 근데 거기에 무슨 뭐 거기다 모든 걸 쓸어 담아가지고 무슨 엄청난 무슨 일을 한 것처럼 이게 엄청난 일을 한 건가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너무 미화시킨다는 건 아니에요. 아니 미화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우상화. 제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그 미친 짓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아니 그냥 이거는 웬만한 사람이면 다 조용히 넘어가는 그렇죠. 일이에요. 네, 네. 아니, 이상하게 이 사람들은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막 그렇죠. 이렇게 무슨 뭐 죽음에 하는데 대해서 지나치게 과한 반응을 해요. 이게 죽음의 정치라 그러는 건데 이거는 이거는 진짜 그 사람을 이용하는 측면에서 보자면 한다고 생각하면 아주 최악이에요. 이거는 사람의 죽음을 이용한다고 하는 거는 맞습니다. 이건 최악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느낌 죽음을 들었습니다. 정치로 이용한다는 게 이게 뭡니까? 이거는 파시즘이에요. 철저하게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예. 사람의 가장 고귀한 게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생명이죠. 생명을 잃으면 원래 사람으로서는 가장 고귀한 존재로서의 그걸 상실한 거잖아요. 예, 얼마나 맞습니다. 슬픈 일입니까, 이게. 그렇죠. 근데 그걸 스스로가 자기 고귀함을, 존귀함을 없애버린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그러면, 그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인간이 아닌 거죠, 그건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이용하지 맙시다. 네. 사실 뭐 근데 요즘 이제 일탈이 많아요. 일탈이. 특히 민주당에 최근에 이동천 부천시의회 의장은 절도죄로 기소가 됐었고 이관수 강남시의회 의장은 술을 드셨나 봐요. 음주 교통사고를 몇 중 추돌을 하셨답니다. 거기다 김재시 A 의원은 또 여성 의원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또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크게 떠들었던 모양입니다. 민주당이 이제 중앙 권력과 지방 권력을 다 장악한 거는 알겠는데 이렇게 쉽게 오만해질 수 있는가 여러 가지 걱정이 앞섭니다. 두 번째 주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주제는 안희정, 오거돈 그리고 박원순 그들은 왜?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 이게 그렇게 오래된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 저는 안희정 지사가 이게 유적 대권 주자가 이렇게 몰락할 수 있구나라는 그 사실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사건이었는데 안희정 지사의 이 사건, 이분이 다시 정치적으로 재개할 수 있나요? 이렇게는 안 되죠. 안 되죠? 예, 네. 기본 지금 네. 뭐 당장에 재개하려면 다음번 이제 대선이나 뭐 이렇게 네. 나오고. 아 근데 뭐 워낙 이분들이 이제 신출귀몰한 부분이 없잖아 있어서 근데 뭐 무죄를 받아도 쉽지 않죠. 네. 기본적으로. 대법원에서 네. 확정이 됐습니다. 3년 네. 6개월 징역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뭐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거는 뭐 그 연세도 그렇고 나이도 그렇고서 뭐 그 당시에도 이제 뭐 이게 뭐 서로 이제 내부 갈등 때문에 네. 소위 이제 다툼 때문에 그 소위 차기 대권을 놓고 서로 이제 경쟁 관계 속에서 이제 소위 친문 그룹들 지금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예, 박원순 예. 지금 그 박원순 시장에 대한 얘기도 뭐 친문에서 뭘 압박을 했느니 뭐 이런 얘기 나와요. 그 당시에도 똑같아요. 예, 예, 예. 당시에도 뭐 이제 내부 정리 과정에서 안희정 이제 날려버리는 뭐 그런 이제 뭐 친문에서 이제 약간 소설에 가깝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뭐 가능성을 완전히 뭐 저희가 모르는 상태에서 배제할 수 없겠지만 예, 예. 그게 가능할까 싶으면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젊은 여성들의 그 삶 자체가 중심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거 그렇게 몰아간다고 해서 작전이 짜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의 그 삶에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뭐 얘기하기는 쉬운 것 같지는 않고요. 그때 그 김지은 씨인가요? 방송사에 나와서 그거를 그렇죠. 그때는 얘기했습니다. JTBC인가 어디 나와가지고 맞습니다.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직접 이제 뭐 네. 그때 손석희 그러니까 그건 우리- 어떻게 뭐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네. 이거 누가 부추기기도 쉽지 않아요. 그거를 그렇죠. 사람 네. 본인이 결단을 네. 내리는 거죠. 네. 저도 뭐 그런 일이 있는데 뒤에서 누가 뭐 여성이 저를 성폭행해가지고 나서 하라 그러면 그거 하겠습니까 그거? 그 자꾸 본인 예를 자꾸 드세요. 무섭게. 아니 제가 한 게 아니라 여성이 저를 여성이 네. 저를 성폭행해가지고 제가 나가서 한다 그러면 그게 쉽겠습니까? 그렇죠. 그거 웬만한 게 아주 쉽지 않습니다. 자, 지난 4월 23일에는 오거돈 부산시장이 또 여직원 성추행 사건으로 사퇴를 했는데 사실 이때는 좀 그 밖으로 좀 논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총선보다 훨씬 이전에 사건은 불거졌는데 총선 이후까지 좀 날짜를 연기해서 무슨 그래서 총선이 지나고 나면 사퇴하겠다라고 하는 무슨 합의서까지 썼다는 거 아니에요? 부산의 오거돈 시장은 정말 그럴 줄 몰랐습니다. 저는. 그러니까요. 뭐 이거 진짜 오거돈 시장이나 안희정 지사 그나마 저는 안희정 지사가 그냥 그 셋 중에 박원순 시장까지 놓고 보면 그나마 좀 양심이 있지 않나. 그냥 사랑했었다. 뭐 이랬잖아요. 나는 김진을 사랑했었다. 이렇게 역시 솔직하게 해병대. 좀 네. 이거라도 하지. 이거 네. 비겁한 사람들 뒤로서 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네. 하여튼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결국 죽음으로 박원순 시장 끝났고 오거돈 시장은 지금 뭐 어디 펜션에서 있다가 네. 이렇게 걸리고 했는데 참 이런 것을 보면서 저는 이분들이 좀 이 좌파에 오래 계셨던 분들은 저는 이렇게도 느껴져요. 좀 어디 한 교주처럼 느껴져요. 만약에 이것이 네가 나를 공격하는 순간 감히, 나는 그냥 다 털고 일어날 각오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지. 저희 뭐 우파에 있는 사람처럼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아니고 그냥 완전 그 여기서 통치하듯이 이 아래 부하 직원들을 통치하듯이 이런 그런 뭐 영주처럼 제우처럼 그런 생각이 휩싸였으니까 이런 행동을 하지 저는 그런 행동이 일반 사람이 이런 행동 뭐 할 수 있으실까라는 생각은 저는 쉽게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얘기 하려고 이제 오늘 일주일 전했는데 그 박원순 시장도 이제 성추행 고소가 있은 다음에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또 왜 단체장들이 왜 이럴까? 여기다 뭐 민주당 단체장들만 그렇다라고 하기 좀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뭐 전국적으로 민주당 단체장이 워낙 다수다 보니까 절대 다수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방의 단체장들이 견제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인사권을 쥐고 있고 그리고 예산권을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사권을 쥐므로써 자신 안에 도청이든 시청이든 안에 있는 사람들의 절대적인 충성을 받거나 반강제하거나 그리고 예산권이 있으니까 동네에 이 소권력을 제어하거나 견제할 수 있는 언론들, 뭐 시민단체 이런 데에 예산을 주고 광고를 집행하는 또 광고 주고 예산권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견제하지 않죠. 박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두 가지를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먼저 봐야 될 거는 이 좌파의 특성이에요. 좌파의 속성.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소위 운동 세력, 그 민주화 운동 세력도 마찬가지고 이제 민주화를 빼버리면 운동 세력인데 결국은
유럽에서도 1920년대, 10년대 이제 그때 이제 소위 사회주의 운동하고 이제 예. 1910년대 이후에는 이제 뭐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는 이제 공산주의 운동이 벌어지는데 그 당시에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운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전위 세력을 보호하자예요. 전위 세력. 아, 이게 이제 뭐 예, 주체 예, 사상에도 나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소위 주체 사상에서 소위 김일성 일가라고 하는 것이 왜 보호 대상이냐면 그것을 보호하는 것이 그 핵심이에요. 전체를 보호하는 건 대가리 마찬가지죠. 심장을 네, 보고 대가리를 보호하는 게 핵심이란 네, 네. 말이죠. 운동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좀 비밀스럽고 뭐 탄압을 받고 막 이렇기 때문에 전의를 보호해라. 이게 이 핵심 보호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거의 아까 교주하고 말씀하셨잖아요. 거의 비슷해요. 예. 절대적인 복종과 왜냐하면 그게 안 되면 이제 이 세포 조직이 안 되니까 예. 비밀 조직 유지가 안 되니까 다 목숨을 걸고 뭐 한다 이런 식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비주의나 이런 게 있어요. 당연히 뭔가 좀 다른 그런 것들이 있는 오고돈 거죠. 시장님도 신비주의가 있나요? 그분은 운동권 아니잖아요. 운동권 아니죠. 그분 빼, 네, 네. 제가 어쩐지 그분은 빼고 얘기해야 신비감이 됩니다. 안 그분은 느껴졌어요. 그냥 예. 네. 그 뭐 그런 운동을 해오신 분이 아니니까 네. 뭐 우리 논의를 하자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시하지 가치 부여를 하지 않아요. 도덕적으로 약간 뭐 어기고 이런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지만 도덕적으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중시하지 않아요. 예. 우리 조국 사태나 윤미향 사태나 다 보잖아요. 예.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우파를 공격할 때는 굉장히 도덕적인 부분을 공격해요. 근데 자신들은 도덕적이지 않아요. 그런 삶을 추구하지 않아요. 예. 좌파는 절대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건 목적이 아니에요. 좌파의 목적은 뭡니까? 세상을 플로레타리에 독재하는 거예요. 예.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거에서 몸을 던지는 것이지 도덕적인 삶을 위해서 몸을 던지지 않아요. 그건 공상적 사회주의예요. 그렇죠. 그건 이미 막스에서 끝났어요. 공상적 사회주의 때나 하는 얘기예요. 다들 착하게 자기 일 하면서 사는 거, 예. 착하게 사는 거. 그거는 공상적 사회주의고 그 이후에는 다 그런 거 없어져요. 결국은 이 도덕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좌파에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도 도덕적인 좌파도 있지 않을까요? 하나도 없나요? 아니 사람은 그 개인이잖아요. 개인이 도덕적인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자꾸 도덕을 정치 영역에 집어넣지 말자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자기들은 정치를 안 하면서 상대방을 공격할 때 무기로 사용하는 거예요. 비도덕적이다. 그렇게 무기로 사용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좌파는 자기들 스스로 내부적으로는 도덕성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몇 면을 한번 쭉 보세요. 그렇게 네. 다들 도덕성으로 평가하자면 다 잘라야 될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런 거를 갖다 다 넘어가요, 그냥. 조국 지키는 거 보십시오. 그렇죠. 예. 예, 그거 여기 있었으면 아마 진지가 여기서 잘랐을 거예요. 우리 이 우파 같은 경우는. 우리는 쉽게 자르잖아요. 네. 바로 잘라버렸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안 합니다. 왜 그런 사람 결국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예. 결국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박연정 말씀대로 좌파 가지고 독특한 특성들이 있어요. 조직 문화라고 하는 게. 그것도 한 가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지금 좌파에서 지방 권력을 너무 장기 독재를 하고 있어요. 장기 독재하고 있죠. 맞습니다. 이거 근본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 권력이라는 게 한 번 4년 하고 나면 쉽게 안 바뀌는 것도 문제잖아요. 그럼 8년하고 12년을 잘 해버리거든요. 바뀌지가 않죠. 왜냐하면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원 분배에 의한 확실한 권한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거는 합법적으로 돈 가지고 표를 사는 거예요. 그렇죠. 합법적으로. 그렇죠. 예. 네. 예. 정체가 그런 식으로 게다가 크니까요. 중앙 권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국고보정보다 더 내 하고 싶은 걸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갖다가 중앙 정부하고 지방 정부가 딱 점해져 가지고 할 수 있는 걸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확장이 확 되는 거죠. 예. 이게 만약에 서로 반반 나눴으면 이렇게 확장이 안 돼요. 왜냐면 우리나라 예산 중에 상당 부분이 국고보조로 나가잖아요. 네네. 국고보조로 나간단 말이죠. 거기서 몇백 조가 쓰이는 거란 말이죠. 네. 지방 재정하고 합쳐져서. 그러니까 그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재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말씀 나온 김에 그 기본소득 관련된 자산 확보 아니면 뭐 예산 확보 차원에서 네. 지자체도 좀 예산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들여다보셨지 않습니까? 들여다보고 있죠. 네. 네. 지자체 예산 쓰는 게 그렇게 엉터리가 많다면서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 지자체에서 쓰는 돈은 그러니까 특히 서울이나 경기 같은 경우는 독자적인 사업들이 있어서 훨씬 더 다양한데 예산이 나머지 지역들은 다 국고보조잖아요. 그렇죠. 네. 지방 뭐 자립도가 뭐 20% 30%밖에 안 되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고보조라는 거는 내가 돈이 있으면 중앙에서 50%를 내든 많게는 70%까지 되니까 쓰는 거거든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소위 얘기해서 지자체장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뭔가 좀 새롭게 뭐 할 수 있는 사업인 것보다는 사람들한테 돈 주고 선심 베푸는 사업들이 되게 많아요. 비생산적인 사업이 되게 많은 거죠. 예. 그런 것들을 쓸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하기에는 자기가 아이디어를 나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자본을 끌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건 못하죠.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매일 돈 뿌리는 사업밖에 안 해요. 그런 거는 쓰고 없어지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모아가지고 그냥
기본소득 주는 게 낫다는 거죠. 그렇죠. 차라리 그냥 그렇게 맥적게 줄 것 같으면 매번 쓰고 없을 것 같으면 그래서 중간에 그냥 단체들 만들어서 단체들한테 줬다가 다시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중간에 그 누수가 생기는 것보다 차라리 다이렉트로 그냥 꽂아주는 게 낫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제가 강원도도 보니까 이 중앙정부하고 도하고 뭐 예를 들어 원주시하고 예산을 5대 3대 2 이렇게 매칭해 갖고 하는 비즈니스가 워낙 활발하고 잘 풀려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볼 때도 지역 관리 잘하고 있는 거고 도 차원에서 볼 때도 지역 관리 잘 되고 있는 거고 그냥 시 단위에서도 시의원들 그냥 다 잠재우고 마음대로 시정을 하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정당에서 이 패권, 이 시장직이든 뭐 이런 자리를 되찾아온다는 게 매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 문제점을 저희가 딱 보면 그 예산 그 세입세출 예산서에서 딱 보면 뭘 딱 보면 알 수 있냐면요. 반납액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국고보조 반납이 그렇게 많습니다. 국고보조를 받았는데 반납한다. 네, 반납. 왜냐하면 매칭해서 사업을 못 하는 거예요. 아니면 줄 데가 없거나.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니 그건 사업별로 받는 게 아니고요. 사업별로 다 받죠. 그렇죠. 네. 그 국이나 과로 다 내려가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성정책실에서는 보육 예산 따로 있고, 그다음 어르신들 예산 따로 있고 다 따로 있으니까요. 근데 그걸 받아서 막상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쓸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반납하는 액수들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다음으로 또 넘어가거든요, 그게. 계속 2월 또 넘어가요, 그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쓸 데가 없는데 예산은 받아놓고, 그러면 결국 돈을 쓰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작 써야 될 때까지만 써야 되는데 더 쓰게 되는 거죠. 불필요한 것에. 그러면도 남아요, 그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중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그럼 그런 거를 걷어내면 국민 기본 소득에 필요한 재원을 만들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데 돈을 일단 쓰고 나머지 돈 가지고 사업하라고 하는 방법이 제일 낫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그러니까 여기는 국민 거니까 손대지 말고 남은 거 가지고 여력이 있으면 사업을 해라 이런 거죠. 그냥 불필요한 사업들을 안 하게 만드는 방식은 돈을 적게 쓰게 하는 방식밖에 없어요. 돈을 풀어주고는 사업하지 말라는 게 말이 됩니까? 어차피 선거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네, 돈 풀어주고. 저는 지자체가 아까 재정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냥 한 개 시 같은 걸 정해서 삼성 같은 데가 운영해봤으면 좋겠어요. 4년간. 그럼 제가 볼 때 재정자립도 저렇게 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네 돈도 내 돈도 아니니까 그냥 뭐 쓰든 안 쓰든 말씀처럼 청년 예산 같은 거 나왔다 반납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청년들은 잘하고 있다. 뭐 육아 이런 거 마찬가지고 저는 차라리 그냥 한 개 시 정도를 해서 삼성 같은 데 좀 맡겨봐서 한번 운영시켜보라는 거. 저는 이 지자체의 뭐 정치가 뭐 그리 필요한 일인가 싶어요. 어차피 국가보조금 써서 국가보조금 쓰는 건데. 그래서 이게 저는 좀 그렇게 저는 제가 볼 때 이거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게 해결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김포시 같은 경우는 1조 5천억이에요, 1년 예산. 그리고 인사권 1,600명, 1,700명의 인사권 시장 혼자 다 갖고 있어요. 맞아요. 이 많은 예산과 권력을 다 쥐어줬는데 우리는 견제할 수 있는 기구는 이제 시의회 정도예요. 근데 또 같은 편 나 빼고 나면 3-4명 정도가 이 많은 걸 견제해야 된다? 이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에요. 절대 되지. 다수여도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일을 잘하면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일들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는 과연 그걸까 싶어요. 만약 우리 편이라고 한다고 하든 너무나 많은 권한이 가 있으니까 그거를 과연 맨날 밖에서 정치하던 사람이 경영 하나도 안 해본 사람이 이 많은 예산을 써야 되니 아래에서 올려서 보고하는 거 오케이 하는데도 시간이 다 갈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알고 쓰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전문성 없는 지자체에게 과연 그만한 권한을 줘야 되는 건지 전 이것도 참 의문이고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른데 뭐 그렇게 삼성 같은 큰 기업에 그게 이제 비근한 예죠. 아니면 뭐 어떤 글로벌 회사들은 거기서 컨설팅을 박진호가 받아서 그들의 지식을 가지고 김포시를 운영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지지 않겠어요? 이제 지금 박 위원장님 말씀이 딱 맞는 게 내가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하나 이제 앞에서 그게 기업 도시라고 하는 게 한때 이제 그 정치적인 아젠다였어요. 전 세계 어떤 기업을 유치를 해서 그 기업이 사실상 소위 얘기해서 한 지역을 갖다가 한 지역의 재정을 책임지는 어떤 그런 구조. 그래서 유럽에서 이제 한때 그거 하고 유럽에서 이제 한 게 조합 도시하고 기업 도시가 이제 서로 맞물려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논의됐던 게 뭐냐면 아예 미래에 차제에 기업에게 운영을 맡기는 건 어떤가? 극단적인 이제 소위 해서 이제 시장론자들이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기업 도시 같은 경우에.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에 동의하면서 제가 그 옛날에 건의드렸던 게 뭐였냐면
지금 이제 소위 얘기해서 새만금, 예, 새만금. 그다음에 이제 여기 우리 이제 송도 이제 여기 국제도시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예. 우리가 이제 간척을 해가지고 영토를 넓혀가지고 했던 지역들 네. 있잖아요. 이거를 아예 그 땅을 그러니까 홍콩처럼 치해복권적으로 주자. 행정자치로 완전히 주자. 네네. 그러니까 여기에 공모를 해서 어떤 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들어오면 여기는 우리가 행정을 보조할 뿐이지 여기 경영이나 모든 것들은 거기에 주자. 여기 우리 국토는 우리 국토인데 세금 걷고 국토는 우리 국토인데 일체 간섭하지 말자. 좀 그렇게 한번 자치 네. 홍콩이 이제 그때 행정자치구였으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줘보자 모델을.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어떻게든지 개발을 하고 어떻게든지 해서 할 거다. 근데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냐면 다 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버린 거예요. 돈은 돈대로 쓰고 결국은 지금 새만금 같은 거 보십시오. 국가에서 돈 다 대주고 지금 거기 공항까지 만들잖아요. 예, 예. 생쇼를 하잖아요. 그 넓은 땅을. 근데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태양광 짓지 않습니까? 아니, 그건 태양광은 진짜 헛소리예요. 네. 그거는 헛소리입니다. 우리나라 전 국토를 도배를 해도 그건 헛소리예요. 네. 뭐 말로 해서 답이 잘 안 나올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그 과격한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현실적이지도 않거니와 그것이 가져올 결과가 또 굉장히 긍정적일 것이냐, 뭐 거기에 수반되는 또 부정적인 요인도 있을 테니까 그건 한번 이제 생각해 볼 만한 주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정치도 네.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회적 실험이라고 하는 것들을 함부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책도 네. 계속 우리가 이제 뭐 예전에는 시범도 좀 했었어요. 한번 1, 2년 해보고 그러고 예. 나서 이제 결과를 보고서 했었는데 요즘은 그것도 잘 안 해요. 시범 사업. 예, 시범 사업도 잘 안 합니다. 요새 그냥 바로 해버려요. 근데 새로운 형태들을 많이 한번 이렇게 행정 자체도 한번 새로운 형태를 구현해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뭐 스마트 시티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현재 있는 행정 체계를 놓고 스마트 시티를 하잖아요. 네. 그럼 우리 전자정부하고 똑같은 결과가 납니다. 전자정부는 전자정부대로 뭘 많이 돈 들여요. 네. 근데 행정공무원은 더 늘어나요. 이게 무슨 전자정부예요? 그건 반전자 정부네요. 네. 네. 말이 안 되잖아요. 네네. 근데 비전자 정부. 스마트 시티 똑같아요. 뭐 세종시 스마트 시티 해요. 네. 근데 시티는 스마트 시티라고 해서 뭘 하는데 움직이는 건 다 사람이에요. 결국은 그러면 또 사람 더 늘어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래요?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그 일을 하니까 그래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그걸 구상을 하고 구현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생각을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스마트 시티는. 그렇죠. 네. 그건 AI를 기반으로 그 러닝을 기반으로 한 사람들이 하는 건데 공무원들은 전혀 몰라요 그거. 근데 공무원들이 또 나중에는 다 책임지고 하다 보니까 그게 되는 책임을 거 안 아닌가요? 지죠. 네. 공무원들의 문제는 책임 안 진다는 거죠. 네. 우리 헌법에는 공무원은 국민한테 책임 지도록 있기 때문에 네. 그건 아무한테도 책임 안 진다는 얘기가 똑같아요. 아, 그래서 공무원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은 모양입니다. 네 번째 주제 가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입니다. 조금 좀 빨리 가볼까요? 내년 4월에 보궐선거니까 대선을 1년도 안 남겨놓은 상태로 치르는 재보궐입니다. 그것도 가장 큰 서울, 그 다음 큰 부산. 이게 대선에 미치는 영향이 크겠죠, 아무래도. 그게 절대적인가요? 대선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결과가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고, 하나는 후보를 결정하는데도 그 대선 주자급 후보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 대선 후보 중에서 대선 주자로 갈 만한 사람이 빠져서 네. 부산이나 서울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이제 경기도도 남아 있잖아요, 아직. 네, 올해 내에 뭐 결론을 내주겠죠. 16일 날 납니다. 16일 날. 이게 뭐 판이 뭐 엄청 이러면 이제 여야 다 이제 소위 대선 주자를 정리하는데 이게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대선으로 갈 것인가 이제 이 지방선거로 갈 것인가 이것도 이제 그렇게 되면 유력 정치인들은 옵션이 너무 많아지네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지금 양쪽 다 이제 고민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야권 같은 경우는 네. 좀 상당한 분들이 아마 이 부분을 저울질할 거예요.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여기가 더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네. 여기다 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너도나도 뭐 출마 의지를 사실은 내비치는 것 같긴 합니다. 만약에 이제 민주당의 당원 96조 2항에 보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뭐 실수하거나 아니면 잘못을 해서 재보궐이 생기면 이 선거구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내지 않는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렇지 않겠죠? 다 내겠죠? 서울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해당 사항이 없잖아요. 부산은 해당 사항이 네. 있죠. 부산은
지난번에 근데 안희정 충남지사도 해당 사항이 있었는데 뭐 사실은 다 뭉개고 그냥 양성조 의원 나가서 당선돼서 지금 충남지사 하시지 않습니까?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일말의 책임감이 있다면 좀 고려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 좀 얘기 좀 해볼까요? 저는 뭐 지금 통합당 등 야권의 나경원, 안철수, 권영세, 김용태, 홍정욱, 오세훈 뭐 기타 등등 많은데요. 우리가 민주당 쪽은 잘 모르니까 야당 쪽 한번 해볼까요? 전쟁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이 사람은 좀 유망하다 뭐 이런 예측 한번 해볼까요? 아니 일단은 열심히 뛰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누구죠? 김용태 전 아, 열심히 일단 뛰고 있는 거죠. 아니 진직이 뛰고 있는 거잖아요. 예. 나경원 의원이야 뭐 여러 번 그런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네. 이제 시동을 걸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네. 두 분 정도는 신호 걸 수 있고 안철수 의원이 이제 대선에서 돌아서서 소위 해서 이제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 당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현재 가장 핵심은 야권 단일 후보론이 뜰 거냐 말 거냐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안철수 야권 단일 후보로는 안철수 쪽에서 만들고 싶어하는 프레임이겠죠. 아니 근데 미래통합당도 그 프레임을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네. 대선까지 가려면. 그렇죠. 이제 왜냐면 이게 내년에 그런 걸 테스트해 봐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어느 지역든지 그래서 경기도까지 나온다 그러면 이거를 미래통합당 단독으로 치르기에는 왜냐면 야권 통합론이랑 뭐가 이제 같이 이제 엮여져 있냐면 결국은 속에서 야권의 바깥에 있는 군소 세력들 있잖아요. 이 세력들 잠재우는 효과도 있어요. 또 이제 뭐 친박이니 뭐 이런 이제 태극기 부대니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좀 독자적인 것들을 좀 무마시키며 갈 수 있는 카드가 되죠. 미래통합당이 단독 후보를 내겠다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유효한 카드니까. 그런 의미에서 야권 단일 후보론이라고 하는 거는 미래통합당에서 적극적으로 띄울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집 앞으로는 해병대 출신의 그 정의로운 시각에서 볼 때 어느 분이 그래도 가장 근접해 있다거나 혹은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전 지금 현실적으로 안철수 의원이 제가 볼 때는 제일 그러니까 안철수가 예. 대선을 포기하고 네. 야권 통합을 위해서 서울시장을 나서겠다. 모두 함께 가자. 뭐 이런 식의. 그래봐야 싸워 볼만하지 않을까요? 네, 그러지 않고서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뭐 김용태 의원님이나 뭐 나경원 의원이 과연 이렇게 뭐 우리가 볼 때 엄청 좋아 보이지만 그리 녹록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서울시장 선거. 네. 김용태 의원은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는군요. 전 엄청 좋아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서울시장 선거는 조금 많은 대중성도 필요한 것 같고. 네. 지난번에 우리가 총선 때 한 서울에서 한 10%? 이 정도 차이가 났었을 거예요. 지금도 여론조사를 보면 차이는 많이 나지만 하여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를 보면 이제 거의 비슷비슷해요. 긍정과 부정이. 그 서울이 일방적으로 나쁘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후보를 잘 그러니까 아까 야권 후보 단일화론을 왜 미래통합당에서 먼저 주도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후보를 결국 사람들이 뛰겠지만 우리가 후보를 꼭 먹겠다 이런 생각이 없다는 걸 비춰줘야 돼요. 네, 우리가 꼭 후보를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 미래통합당은 앞으로 소위 얘기해서 어떤 권력을 교체하는 데 있어서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해야 되지 우리가 꼭 정상의 깃발을 꽂겠다 이러면 안 돼요.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하고 1차, 2차, 3차 전진기지까지는 우리가 다 자원을 대주겠다. 대신 마지막에 깃발 꽂는 것은 그때 가서 꽂을 사람이 꽂아라.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런 자세 견지하면 좋겠는데 여태까지 그렇게 해서 약속을 지킨 경우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중앙 권력, 지방 권력이 너무 오래 이렇게 특히 지방 권력이 너무 오래 독재 구조로 갔기 때문에 독재 구조로 가가지고 그러면 국가 자체가 별로 안 좋아요. 잘하든 못하든 이제 좀 교체를 적정한 시점에서 해줘야 되는데 너무 장기 독재예요. 이거 안 됩니다. 사실. 사실 박원순 시장 때문에 이제 보고가 생겼는데 근데 이게 시간 지나면 또 유권자들이 금방 잊어버려요. 지금도 혹시 내일 이제 오늘 발언이 끝나고 나면 내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치러한다는 것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많이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1년 뒤쯤 되면 보궐선거를 왜 치르지? 뭐 이럴 거고 그다음에 누가 나오는 게 중요하지 뭐 원인 제공이 뭐가 필요하겠어. 그래서 예를 들면 민주당의 뭐 추미애, 박영선, 뭐 우상호, 임종석, 박주민 뭐 이런 분들이 거론된대요.
근데 이렇게 이제 선거를 치르면 박주민? 네, 박주민. 박주민은 경기도에서 개헌하는 사람 아니에요? 주민 하여튼 뭐 지금 은평일 겁니다. 은평. 아, 은평이에요? 네, 은평? 은평. 아, 은평? 아, 내가 또 경기도라고 생각이. 아니, 상당히- 내가 자꾸 네, 저기 팽목항 때문에 내가 자꾸 안산 쪽으로 생각하는구나. 상당히 재주가 있는 젊은 국회의원으로 이제 평가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누가 원인 제공을 했냐를 모두 잊은 상태에서 내년 4월에 서울시장 선거를 치르면 후보의 우위나 아니면 정권의 지지율 그리고 서울시 전체의 뭐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뭐 이런 기초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이런 구도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난 그 박원순 대 새누리당 구도에 함께 졌지 않습니까? 그때 김문수 의원 나갔었나? 네, 그때. 김문수 의원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아까 말씀하신 한 6%에서 한 9%, 한 10% 사이 그 격차가 좁혀지지가 않아요 쉽게. 근데 이게 그 조금 전에도 이제 야권 통합론을 야권 단일 후보론을 미래통합당에서 일찌감치 그걸 짜야 된다고 이제 부산도 마찬가지로 짜야 예.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 구청장하고 그 구의원을 다 장악당한 상태에서 선거운동 치기 되게 어려워요. 어렵죠. 왜냐면 이게 선거는 어차피 조직 선거고 뭘 하더라도 투표장에 가는 싸움이거든요. 그렇죠. 평상시 여론이지만 결국 마지막에 파이널은 투표장에 가서 표를 찍는 거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그런 분들이 그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현실적으로. 근데 그게 지금 열세잖아요. 그게. 매우 열세죠. 네. 거기다가 만약에 또 이번에 또 그냥 또 태극기 부대랑 이게 설왕설래하면서 또 지지고 볶고 하면 또 거기서 또 떨어져 나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미래통합당 자체가 좀 그 흐름 자체를 미래통합당의 이름이 아니라 뭔가 좀 새로운 이름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기반을 먼저 제시해야 돼요. 아 그걸 김종인 위원장이 해주시면 좋은데 그걸 왜 안 하시나요? 아니 지금 뭐 아직 장례가 끝나지 않고 뭐 아,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시간이. 뭐 그래서 그런 게 혹시 이제 당내에서 키를 잡게 되면 방향을 잡게 되면 좀 그런 식으로 좀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네. 부산이든 앞으로 나오는 재보궐선거에 있어서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서 좀 문호를 넓히고 스스로도 좀 양보할 수 있는 여력 이런 것들도 하고 좀 지금 이제 좀 볼륨이 있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들을 확보해주고 또 새로운 인물이 있으면 새로운 인물이 들어올 수 있는 영역을 확보해주고 뭔가 그렇게 해서 새로운 시장이 펼쳐졌을 때 새로운 상품, 새로운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그게 사실은 지금 뭐 당을 바꾸는 거지 뭐 그냥 글자 바꾸고 뭐 이렇게 바꾼다고 해서 바꿔주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선거를 통해서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들을 좀 당내에서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괜히 그냥 당내에 있는 인물들끼리 또 이렇게 지지고 해가지고 뭐 경선하고 뭐 그런 이제 분위기보다는 그런 게 좀 낫죠. 그 저는 명확하게 저쪽 편, 우리 편에 나와진 상황에서 이제 흔들어서 가져올 수 있는 표가 어딘가를 명확하게 타겟을 설정하고 그 타겟에 맞는 후보를 말하고 이제 데리고 와야 되는 상황이고 또 우리의 메시지도 계속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계속 이제 저쪽에 있는 애들한테 우리의 메시지를 강요하는 것도 아무 의미 없고 우리가 어쨌든 간에 뭐 51대 49 싸움인 거지 저희가 전부를 다 흡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선거 이긴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흔들어서 우리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서 우리 편으로 올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타겟을 설정하고 거기에만 집중을 해도 이 시간이 길지가 않은 시간이다 저는 이렇게 느껴지고 그래서 해도 이제 그제서야 이제 좀 해볼 만한 선거가 된다 이런 말씀 오늘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뭐 여름을 지나고 정기국회가 끝나야 이제 선거 분위기가 뜨는 거잖아요. 어차피 정기국회.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사실은 서울시장이 이제 공백이기 때문에 대행 체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서울시정에 대한 공세를 취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죽은 거예요. 당사자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네. 그래서 이제 그 약간 좀 이제 그게 좀 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차원에서는 서울시정 8년을 한번 스크린해야 돼요. 서울시장 8년을 스크린해서 새로운 것들을 제시할 수 있지만 기존에 했던 것들 중에서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발굴해내야 돼요. 예. 그냥 그동안 서울시가 전혀 견제를 받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잘 몰라요. 당 자체는 아예 모르고. 서울시 의원 중 6명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네. 모르죠 당연히. 105명 중에 뭐 108명 중에 6명밖에 안 돼요. 서울시의회 의원 중에. 경기도 의원도 한 명. 네. 그래서 지역 감. 그런 자원들을 당이 지금부터 준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후보가 누가 됐든지 간에 그 사람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것들, 우리 후보한테 맡길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아 근데 우리 이렇게 잘하는데 왜 당은 맨날 그런 거 안 하죠? 아, 그러니까 이제 생각들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리더가 이제 지금은 자발적으로 잘 안 되니까 딱딱 꽂아줘야 돼요. 이렇게 뭘 하라고. 네. 근데 이제 김종인 위원장님도 그런 스타일은 아니라서 그런 게 약간 좀 있는 게 한데 어떻게든지 간에 좀 지금 뭐 김선동 사무총장이 됐든 누가 됐든 당을 좀 이렇게 좀 실무적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말아서 좀 준비를 해야 돼. 그 준비가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런 거 하려면 본인이 돌 맞을 각오로 해야 되는데 사람들도 돌 맞긴 싫어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아니 근데 그런 그 레벨에서 보면 김선동 사무총장 이런 분들도 다 이제 생각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분들도 이제 출마할 수도 있고 네. 여러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좀 준비들을 그런 것들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단촐하게 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나경원 의원이나 뭐 김학탁 뻔히 아는 사람들끼리 나와가지고 안 들어도 예측 가능한 그런 것들 하지 말고. 아 그렇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사실 우리 저 대선만 이렇게 길게 보고 경선할 게 아니라 기왕지사 이렇게 됐으니까 서울시장도 여러 새로운 인물들이 나와서 경선을 했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이제 저는 예비 경선 제도를 반드시 의무화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이제 국회의원들도 그런데 좀 예비 경선을 해서 예비 경선을 하면 사실은 지난번에도 이제 인터뷰 방식으로 한번 당에다 보냈겠지만 예비 경선을 하면 예비 경선의 형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되게 새로운 인물들과 괜찮은 인물들을 일단 그 컷해서 위로 올릴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왜냐면 거기는 되게 심플하게 하면 되게 확연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또 스타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되게 그래서 그 다음 이제 본선에 들어가면 이제 좀 대중들한테 좀 기회를 주고 그 전에는 좀 철저하게 좀 사람들을 좀 이렇게 좀 추천할 만한 사람들을 뽑아서 올릴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그래서 예비 경선을 통해서 좀 1차적으로 좀 걸고 2차 본경선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후보들도 준비를 많이 하고 보는 사람들도 좀 참여도를 높일 수 있게 그런 것들을 좀 잘 하면 뭐 대선보다는 훨씬 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예. 대선보다. 보수 진영에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잘 준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워낙 이제 지금 집권 여당 민주당 쪽이 강세다 보니까 좀 해볼 만한 선거를 치르려면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겠다. 대선을 위해서는 총력전을 펼쳐야 돼요. 네. 대선을 위해서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그 김포에서 멀리까지 와주신 우리 박진호 프로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동시에 오늘 좀 지루하지 않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조금 그 사실은 시작 자체를 박원순 시장과 관련된 사건으로 하다 보니까 좀 묵직하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자 다음 시간에 여의도 3프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